채권보이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로써 그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탄핵 심판대 위에 올라서게 되는 그런 대통령이 되는데요. 어찌됐건 이렇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내적으로 우리가 이번 주에 신경 쓸 이슈가 상당하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로는 그 올해 마지막 FOMC라고 할 수 있는 12월 FOMC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박준우 KB증권 연구원 연결할게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우입니다.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올해 딱 한 차례 FOMC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인하될까요?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준금리 목표가 4.5에서 4.75%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하를 하게 되면 4.25%에서 4.5%로 기준금리 타겟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를 하게 된다면 9월 B컷, 11월 인하, 그리고 추가 인하 이렇게 총 3번 연속 인하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12월 인하 가능성은 이미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이제 점차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폭이 몇 bp나 될 것인가 혹은 몇 회가 될 것인가가 가장 큰 시장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이 12월에도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혹자는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연준이 인하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기준금리는 4.75%입니다. 근데 이제 연준의 롱거런 전망치는 3% 전후기 때문에 지금은 중립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현재 기준금리가 긴축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가 안 좋아서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면 그에 맞게 기준금리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지표도 지금 딱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에 좋은 환경들입니다.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둔화되는 속도가 기존 속도보다는 조금 느려진 것이 사실이고 일부 반등하는 조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1개월 인플레이션 지표의 상승 하락 여부보다는 어떤 기저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소개드릴 지표는 이 코어 PC 인플레이션을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으로 나눠보는 그런 방법론을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어 PC 인플레이션은 결국 연준이 목표로 하는 PC 인플레이션에서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 통계 기법을 활용을 해서 수요 측 요인과 공급 측 요인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최근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그 구성 내용을 보면 수요 측보다는 공급 측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 정말로 걱정하는 부분은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커져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환경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연준위원들도 이러한 판단 근거 하에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실업률은 한 3, 4개월 전에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실업률의 상승 리스크는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노동시장이 굉장히 안정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 실업률이 4.2%고 이 수치는 연준의 롱거런과 동일한 숫자입니다. 그 말인 즉슨 실업률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지 아니면 반등할지 굉장히 불확실하고 실업률이 조금만 상승만 하더라도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더 빨리 내려야 될 리스크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실업률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인하 사이클로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근거를 또 이렇게 명확하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12월 FOMC 전도표의 변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일단 여기서 매파적인 인하일까가 가늠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톤 자체는 기존보다 매파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도표는 2025년, 6년, 7년 그리고 중장기인 롱거런 전망치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2025년 전망은 만약에 12월에 인하한다라고 하면 그로부터 4회 추가 인하 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도 2025년에 4회 정도 인하할 것으로 점도표를 찍었었는데 9월 달이죠. 이번에도 그 수치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황이 기존의 전망을 크게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중장기 기준금리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6년, 7년 그 롱거런 전망치 모두 다 조금씩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9월 FOMC 점도표에서도 2026년, 7년 그리고 중장기 전망은 전망의 분포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낮게 전망하고 어떤 위원들은 굉장히 높게 전망하고 이렇게 연준 위원들 간에도 전망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좀 지나고 와보니 실업률이 그래도 9월 달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앙값 자체가 조금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정책 효과가 점도표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 경제 정책의 영향은 실제 정책이 발표되고 또 그것이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가능할 때 이걸 기준금리 전망에도 혹은 결정에도 활용한다는 것인데 지금은 구체적인 정책이 전혀 발표되지 않았고 실행도 당연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트럼프 정책을 반영해서 기준금리 전망치를 바꾸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2025년도 4회 기준금리 인하 전망은 유지될 것으로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이후에 2026년, 7년 그리고 롱거런 전망치는 소폭 상향 조정될 것이고 이 부분이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은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또 일본 중앙은행인 BOJ 통화 정책 결정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더라고요. 일단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들 예측을 하시던데 그 대신 또 내년 1월 금리 인상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 주신 내용처럼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은 동결 예상하고 내년 초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기준금리도 일본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텐데 우선 성장률만 놓고 보면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들을 보면 양호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BOJ 총재를 포함해서 다수의 위원들도 일본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보면 2023년도에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YOY 기준, 즉 연간 기준으로 4%를 넘어서기도 했다가 2023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급격하게 둔화가 돼서 2%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1% 혹은 어쨌든 2% 밑으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제기가 됐었는데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을 보면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간 기준으로는 2%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MOM 기준, 즉 전월비 상승률로 보면 단기 추세적으로는 충분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개월 평균치를 내보면 MOM 상승률이 0.3%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 0.3%라는 것은 그러니까 월간 기준으로 0.3%이기 때문에 뭐 단순 계산한다라고 하면 곱하기 12를 하면 연간 상승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인 추세가 연간 3에서 4% 정도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금 일본에서 관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12월에 저희가 인상을 보지 않는 이유는 BOJ는 사실 통화정책 회의하기 이전에 다수의 대부분 일본 언론사들이죠. 언론사들을 통해서 통화정책의 뉘앙스가 좀
먼저 공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다수의 매체들이 12월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동결 가능성을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 2년만 놓고 보면 이런 언론 보도에 이런 소식통을 인용한 통화정책 결정 결과가 굉장히 정확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배제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내년 초에는 충분히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통화정책 그리고 올해 마지막 12월 FOMC 대기 재료까지 아주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연구원님 분석 재료 참고 삼아서 전략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서 이 채권 시장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가 반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일주일 사이에 결과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정치 불안보다는 추경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내내 그 힘든 그런 마음들이 계속 되셨을 텐데 빨리 털고 이 불확실성도 완화가 되길 바랍니다.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고자 함께하는 채권 부위 항상 힘내시기 바랍니다.